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송담이라는 조선 최고의 유학자의 뛰어난 해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송담은 어릴 때는 개망난이이자 한량이었지만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피하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학문에만 매진하여 조선 최고의 유학자가 되었습니다. 송담은 해안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으며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물이 그렇게 비범하니만큼 육감이 남보다 뛰어나서 보통 사람으로는 능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많으니 여기에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번은 그가 김해 부사로 새로 부임하여 관하 지방을 순회하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 곡성이 낭자하게 들리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관졸을 보내 그 연유를 조사하여 오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졸이 돌아와 비통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그 곡성은 다름이 아니라 젊은 안악의 곡성인데 사실인즉 간밤에 집에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남편 되는 사람까지 다 타 죽어가지고 그렇게 애통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나 사고 현장이 처참한지 저도 눈 뜨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송당은 관졸의 보고를 듣고 즉시 그를 앞세우고 안악이 울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과연 집은 불에 타서 흙만 남은 빈터에 불에 타 죽은 시신을 거적으로 덮어놓고는 어여쁜 젊은 안악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옆에 앉아서 넋두리를 해가며 아주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보통 관리 같으면 그런 광경을 본다면 선심을 쓴다며 돈냥이나 또는 모시배필 같은 것을 주어서 장사나 잘 지내게 하고 심상하게 갈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볼 때 벌써 남보다 다른 관점과 촉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졸을 시켜 다 죽었다는 시체를 검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관졸이 시체를 검안을 다하고 상황을 말했습니다. 시신은 반드시 누워있는데 전면은 아주 까맣게 탔으나 땅의 닿은 부분은 그러니까 뒤편은 의복만 조금 타고는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불이 크게 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송담은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관졸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지금 시장에 가서 돼지 2마리를 사가지고 오너라. 병들거나 시름시름거리는 것 말고 튼튼하고 힘이 넘치는 것으로 말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는 송담이 부사이기 때문에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돼지를 줘서 장사에 술안주감이나 하게 하려고 그런가 보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돼지고기를 먹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졸이 송담이 말한 튼튼한 돼지 2마리를 사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송담이 말했습니다. 2마리 돼지 중에서 1마리는 죽여라. 그리고 살아있는 돼지와 함께 우리에 가두어 놓고 볏짚을 가지고 와서 불을 지펴라. 두돼지 위에다 집단을 잔뜩 덮은 다음에 거기에 불을 지르니 죽은 돼지는 물론 그대로 타고 산 돼지는 뜨거움에 몸부림을 치며 몸 여기저기 불이 붙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송담은 두돼지를 보았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돼지는 오직 윗부분만 타고 산 돼지는 발버둥치다 온몸이 다 타버린 것을 보고 관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범인을 알겠구나. 지금 곡을 하고 있는 저 안악을 당장 붙잡으라. 그러자 관졸들이 안악을 잡아다 송담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죽어 저리도 비통하게 울고 있는 아녀자를 잡다니 아무리 부사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나 송담은 안악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잘 보거라. 이미 죽은 돼지는 윗부분만 불에 탔고 살아있는 돼지는 발버둥을 치다 온몸이 불에 탔다. 여기 시신이 모두 땅에 닿은 편은 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와 마을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냐? 어찌 된 것인지 바른대로 고하라. 그러자 여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결국 죄를 실토하였습니다. 부사날이 말이 옳습니다. 제가 남편을 죽이고 불을 질렀습니다. 왜 그리한 것이냐? 그래도 너의 지압이이지 않느냐? 사람이 사람을 해할 정도면 뭔가 연유가 있을 터인데. 그러자 안악이 울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 팔려오듯 시집온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입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작자는 저보다 20살이나 많고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술만 먹고 노름판에 가서 종일 있다가 옵니다. 그래서 노름판에서 빚을 많이 지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저를 노름꾼들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놈들을 평생 놀이개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독약을 타고 의식이 없을 때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론 지아비를 해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 줄 알지만 저는 제가 한 짓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송담은 뭔가를 생각하고는 관졸들을 시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시신이 된 남편의 행실에 대해 물어보고 오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관졸들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저한에게 말이 모두 맞습니다. 주사도 심하고 안악들도 희롱하며 매일 도박판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한악을 때렸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살가치가 없는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러자 송담은 뭔가를 생각을 하고는 안악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고생이 많았구나.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겠구나. 그러나 나라에는 국법이 있느니라. 처벌은 면할 수가 없다. 지아비를 해한 죄는 극형이 마땅하지만 내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년 동안 감옥에서 투옥을 하거라.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 거라. 그러자 안악은 고맙다고 연거푸 인사하며 관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의 집에 웬 못 보던 새가 들어와서 울어댔는데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들어와서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송담은 옛말에 들새가 집으로 들어오면 주인이 장차 집을 떠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 관아에 전에 못 보던 새가 와서 우는 것을 보면 필경 내가 이곳 부사에서 해임되는 것이다. 그것도 새가 순하게 울지 않고 크게 놀란 목소리로 우는 것을 보면 부사에서 해임되는 것이 그냥 해임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명으로 몰려 해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말하여 떠나갈 행장을 차리게 하니 부인과 식솔들이 그것이 웬 까닭이냐고 묻자 그저 행장만 차리고 있을 뿐이다.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과연 한양으로부터 금부도사가 내려와서 그를 역적 도모죄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김해부사로 있는 중 어떤 탐욕한 권문색가가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전답을 빼앗으려다가 서로 소송이 되었는데 송담이 탐욕한 권문색가의 관상을 알고는 공정하게 판정하여 권문색가를 패소시켰더니 권문색가가 원한을 품고 한양에 가서 그가 역모한다고 무고하여 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새로 즉위한 건만은 임금이었기에 민심이 아직 불안한 중에 있던 까닭에 행여나 신하들이 무슨 역적의 마음을 먹고 반역의 행동이나 하지 않나 하고 항상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사방으로 신복들을 풀어놓고 전국의 관리들의 행동을 살피던 중에 특히 연산군 시대부터 지방관리로 유력한 사람들을 특별히 감시하던 차에 마침 김해 부사송담이 반역 음모를 한다는 고변이 들리니 중종은 크게 놀라고 그를 어명으로 당장 잡아올려다 친히 국문을 하는데 어찌나 심하게 문초를 하던지 불과 얼마 안 가서 장대한 그의 골절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체 애매한 증거에 아무런 고문을 하여도 절대로 불복하고 되려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자가 이런 고변을 하였습니까? 문초를 당하더라도 어떤 연유며 누가 고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무고죄로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 나라의 충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임금도 숨기지 않고 아무개가 그렇게 고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김해에서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남의 전답을 빼앗으려던 탐욕한 권문세가였습니다. 송담은 그제야 안심하고 전후 사실을 임금께 아뢰는 것입니다. 만일 사실대로 소인이 죄가 밝혀진다면 그때는 어떠한 형벌까지 달래받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주의 권문색가가 소인보다도 그자와 부정이 더 심할 터이오니 그놈을 불러다가 하문하신다면 소신이 무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터입니다. 전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금이 다시 권문색가를 데려다 신문한 즉 과연 송담의 말과 부합함으로 중종도 그제야 그가 무고한 것을 알고 석방하는 동시에 권문세가는 도리어 무고죄로 어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담은 그때부터 다시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낙향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애를 쓰며 나라 일을 하여도 위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역경만 당하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는 것이 좋겠다. 그는 후에 다시 조정의 부름을 받아 형조 참판까지 하였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여러 관리들이 간신들에게 애매하게 몰려 형벌을 받게 되고 송담 또한 연좌되어 관직을 빼앗기고
그 후 무술년에 다시 경상부사로 다시 부임하였다가 마지막에는 병조참판까지 하고 나이 70에 돌아가니 나라에서는 이조판서의 증직과 문목이라는 시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송담은 조선 최고의 유학자이며 남보다 다른 해안이 탁월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늙은 부부가 칠복이라는 외동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늙고 병든 아버지는 칠복이의 손을 잡고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칠보가, 나는 이제 명이 다 된 것 같구나. 죽는 것이 두렵진 않으나 불쌍한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너의 어머니는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온 그날부터 오늘 이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내 병시중을 드느라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단다. 또한 우리 집에 와서 병까지 얻었건만 약 한 첩 한 번 지어준 적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꼭 의원이 되어 어머니의 병을 꼭 고쳐드려라.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이해하고 이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철부지인 칠복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자 과부가 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칠복이의 비장한 결심을 알고는 대답하였습니다. 어린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의원이 되겠다니 그 생각 기특하고 장하구나. 훌륭한 의원이 되려면 일단 글을 배워야 한단다. 그래서 써놓은 의서들을 읽어야 하겠는데 우리 집엔 너를 서당에 보낼 만한 돈도 없고 이예미는 무식하다 보니 너를 알려줄 수도 없구나. 그러니 미안하지만 내 앞길은 내 손으로 마련해야겠다. 옛말에 앉은 영웅보다 나돌아다닌 무식쟁이가 낫다고 했으니 방방곡 꼭 돌아다니며 보고 들으면 견식도 넓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질 게다. 기왕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하는 이상 이애미 걱정은 말고 내일부터라도 집을 떠나도록 하거라. 어머니의 말씀은 그러하오나 아프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제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병이라는 거야. 해수병밖에 없는데 이젠 고질이 돼서 하루 이틀에 나을 병도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시행하는 날이면 내 병도 뚝 떨어질 테니 그런 줄 알고 걱정 말고 내일 떠나도록 하거라. 꼭 중도에 물러설 생각 말고 10년 전에는 이 애미를 볼 생각을 아예 말아라.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감격한 칠복이는 큰 뜻을 품고 인사하고는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지 반년 만에 한 서당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짬짬이 등 넘어 공부를 하여 막힘없이 볼 수 있고 쓸 수 있게 되자 5년 만에 서당을 떠나 또 다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입술이 닳도록 묻고 팔목이 붓도록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무더운 삼복절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샘터를 만나 목을 적시는데 정자 아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고는 올해의 춘추가 얼마나 되셨는가 물었습니다. 나도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 내일 모레면 80번째 생일을 맞는다오. 칠복이는 저도 모르게 놀라면서 할머니께서 장수하신 비결은 무엇이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글쎄다. 보다시피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맑은 이곳에서 이날 이때까지 부지런히 일한 보람이랄까. 할머니, 그럼 혹시 그 사이에 아프신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병이라곤 해수병 말고는 걸린 적이 없지. 해수병이라는 말에 칠복이는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약을 쓰셨나요? 글쎄, 내 신세의 약은 무슨 약이겠나.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의 말씀대로 불개미를 잡아먹었지. 그래서 효험을 보셨나요? 보고 말고 그 후부턴 이날 이때까지 약이라곤 통 모르고 지냈다네.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그 즉시 고향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공부하고 명의가 되어서 돌아오라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는지라 백지와 붓을 꺼내놓고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그걸 적어서는 뭘 하나? 실은 저의 어머님이 만성의 수병으로 고생하신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고 또 후세들이 해수병에 걸리면 할머니 말씀대로 치료해드리려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복이는 가는 곳마다 묻고 적은 내용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물처럼 쉼없이 세월은 흘러 칠복이가 집을 떠난 지도 어언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아 신은 집시는 얼마며 발이 터져 흘린 피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어머니는 이 시각에도 해수병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이 아들이 훌륭한 의원이 되어 돌아오기를 빌고 있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안히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자문자답하면서 지새운 밤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8년 세월을 보내고 하루는 달과 별과 동무하여 온 밤을 걷다 날이 밝아오는데 자세히 사방을 둘러보니 꿈에서도 그리던 고향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달려가려던 칠복이는 못 박힌 듯 집 앞에 선 채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자기를 볼 생각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오르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쟁쟁이 울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서라, 이제 2년만 더 배우면 되겠는데 내가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을 어긴단 말이냐. 칠복이는 붓을 꺼내어 해수병에 대한 처방을 똑똑하게 쓰고는 집 울타리 안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문을 열고 뛰어들고 싶었으나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돌리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2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머니 말씀대로 꼭 훌륭한 의원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칠복이가 이렇게 큰 뜻을 품고 2년을 더 배워 10년이 되던 그해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속으로 건노라니 갑자기 백발로인 한 분이 웃음을 띄우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는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네를 기다린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네. 자네의 이름이 칠복이 맞지 않는가? 누구시온데 비천한 소생의 이름까지 알고 계십니까? 허허허, 나야 이 산속에 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둔재이지만 바로 10년 전에 천문도사께서 경치 좋고 아름다운 이곳에 오셨다가 이 책과 침구를 주면서 임자가 찾아올 것이니 주라고 하셨네. 이젠 주인을 만났으니 한시름 났네. 어서 밖에나. 백발로인은 어리둥절에 서 있는 칠복이에게 전서와 침구를 넘겨주고는 천문도사께서는 이 책을 주면서 부디 천문을 누설하지 말 것이며 전설을 통달한 후에는 안다고 뽐내지 말라 하셨네. 그리고 자네가 아무리 천설을 가졌다 해도 천민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전설은 쓸모가 없다고 하셨네. 그러니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서 처사하도록 하게. 라고 하더니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실안개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칠복이는 꿈을 꾸지나 않았나 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노인은 간 곳 없는데 자기 손에는 확실히 천서와 침구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차, 그 노인님이 바로 천문도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치듯 하는지라 도사님하고 목청껏 부르며 찾아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칠복이는 내가 눈을 편히 뜨고서도 천문도사를 몰라보았지만 후일 도사님의 말씀대로 처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생각하며 천서를 읽고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힘이 나고 읽을수록 앞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되어 어머니를 찾아간 칠복이는 우선 어머니의 해수병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뜬금없이 약 처방이 있길래 그대로 했더니 죄다 나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처방을 알려주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누구한테서 뭘 배웠느냐? 훈장님께 글을 배웠고 백성들한테서 의술과 처방을 알았으며 천문도사께 천서와 침구를 얻었습니다. 훈장님한테서 글을 배웠으니 그 은공 잊지 말고 백성들한테서 의술을 배웠으니 앞으로 백성들의 병을 이 애미병으로 알고 치료해드려라. 그것만이 천문도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때부터 칠복이는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는 물론이요, 누가 앓는다는 소식만 들으면 야밤중이라도 찾아가 봐주고야 시름을 놓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었고 환자들이 모여들수록 칠복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럴수록 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흘러가고 이름이 나고 생활이 펴지자 기와집을 덩실하게 지어놓고 꽃같은 꽃분이를 아내로 얻고 보니 환자들에 대한 정성이 나날이 못해갔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모자지간에 가끔 가다 언성이 높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얘야, 요즘 너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어머니가 물으시면 칠복이는 시무룩 웃으며 어머니도 만물이 철따라 변하는데 나라고 변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하고 스쳐 넘겼으나 자기도 모르게 빈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충 봐주고 밤에 찾아오는 환자를 보면 먼저 이맛살을 찌푸리게 되고 양반들이 돌아갈 때면 쫓아가며 인사하게 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오는 환자들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방금 잠이 들었는데 선생님 계십니까 하고 누가 불렀습니다. 이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것은 급한 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칠복이는 두세 번이나 불러서야 자리에서 돌아 누우며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윗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버님이 병환이 위급하여 선생님을 모셔가려고 달구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맛살을 찌푸리던 칠복이는 코를 번쩍 쳐들더니 문 밖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 봤나? 달구지까지 가지고 올 바에 아버지를 싣고 왔더라면 시간도 앞당기고 내가 병도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도 몸이 아파 방금 약을 먹고 누워서 있는 중일세. 이렇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척척 꾸며대었습니다. 선생님, 황소같이 미련한 저도 그것만은 알겠사오나 저희 아버지께서 운신할 수가 없는 딱한 처지여서 체면을 무릅쓰고 이렇게 왔사오니 한 번만 다녀와 주시면 그 은혜 대대손손 두고두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 딱 한 사람 다 보겠네. 자네는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내가 그곳에 갔다 와서 몸져 누우면 늙으신 우리 어머니와 젊은 아내는 누가 돌보고 숱한 환자들의 병은 또 누가 고쳐주겠나. 그러니 어서 돌아갔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수레에 다 모시고 오게나. 선생님 제발 사정합니다. 소원이오니 한 번만 다녀와 주십시오. 이렇게 꿇어 앉아 두 손 모아 비옵나이다. 이 딱 한 사람 다 보겠네.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듣고도 남겠는데 남은 잠도 못 자게 성화인가. 냉큼 돌아가게.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청년은 칠복이 앞으로 다가서며 으름장을 놓더니 번개같이 달려들어 햇병아리를 채가듯이 칠복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더니 단숨에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산속 외딴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칠복이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앞에는 늙은 구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악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이는 우리 아버님이요. 아버지께서 이런 병에 걸리셨기에 모시고 가지를 못했소. 그러니 정신을 바싹 차리고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치도록 하시오. 병을 고치면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지만 태만하거나 모로쇠를 대고 고치지 못하는 날이면 이 산중에 귀신이 될 줄 아오. 닷새 동안에 고쳐야 하오. 칠복이는 얼굴에 흐르는 비지땀을 훔치며 사방을 둘러보니 동굴안 같은데 자기 양옆에도 앞에도 장사 같은 젊은이들이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락없이 죽었다고 생각하니 천문도사께 미안한 생각이 났습니다. 실은 소인이 갑자기 오다 보니 천서와 침구를 집에다 두고 와서 어디 있는지 말만 하면 내가 가져오겠소. 저의 방베개 밑에 있습니다. 됐소. 내가 가져올 테니 그동안 담배나 태우시오. 칠복이가 담배 한 대도 못다 태웠는데 어느새 기척 소리가 나더니 천서와 침구를 눈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집에 어머니와 아내에게 말씀드리고 왔으니 집 근심은 안 해도 돼요. 그 소리에 칠복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담배 한 대도 피우기 전에 갔다 온 것을 보면 집이 코앞에 있는 것인데 근방에 이런 곳은 처음 보고 또 이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들인데 자기는 어찌하여 한 번도 본 일이 없을까? 그런데 이런 흉악한 자들에게도 저런 예절과 선량한 마음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부지런히 천서를 뒤적이고 있는데 천서의 마지막 장에 약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는 구렁이 허울을 쓴 병인데 혈육지간에는 사람으로 보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구렁이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천서에 쓰여 있기를 청도끼 1000개와 큰독 10개의 약수물을 가득 채우고 도끼를 달굴 수 있는 풍구를 10개 만들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청도끼 1000개는 고사하고 10만 개라도 문제없어. 내가 가서 도끼를 구해올 테니 둘째 너는 큰독 10개를 얻어다 놓고 약수물을 길어다 채워라. 셋째는 돌을 깨다가 벽을 쌓고 통나무를 찍어다 풍구 10개를 만들어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불과 하룻밤 사이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칠복이는 깜짝 놀라며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청도끼를 불에 빨갛게 달군 다음 약수물 속에다 담그었다느니
물보라가 치고 김이 자욱하게 서리면서 집안을 뒤엎는데 자기는 마치 구름 타고 신선들 속에서 생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서서 말없이 들여다보던 형제가 달려들어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다 끝마쳤습니다. 칠복이는 10개의 물동 밑에 남은 물을 큰 함지에다 퍼담아 가지고 구렁이 옆에 갖다 놓고 꼬리부터 시작하여 바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틀 만에 꼬리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발이 나오고 몸뚱이가 나왔습니다. 이를 본 청년은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말했습니다. 사정이 피치 못해 부득이 무례하게 대했으니 널리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 이제 좀 쉬십시오.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러시다면 이왕지사 오신 김에 우리 집 창고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명령조로 말하고는 동의도 얻지 않고 앞서가는지라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첫 창고에 들어서니 금은보화로 가득 찼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고한 값으로 드릴 테니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창고 나가서 봅시다. 두 번째 창고문을 여니 20여 명의 사람의 눈을 매달아맸는데 눈이 다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의술은 좀 알기는 하나 배은망덕한 놈들이라 틀을 차리고 거만하기 짝없는 작자들이요. 눈은 어찌나 높은지 양반나리들밖에 모르더니 죽어서도 본성을 못 고치어 저렇게 눈이 삐져나왔어. 이렇게 말한 뒤 청년은 칠복이를 바라보고는 30번째인 빈 갈구리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이 30번째 빈 갈고리는 본래 선생님의 차례였어. 우리 아버지의 병을 못 고치면 눈을 떼어 매달려고 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됐어. 그 소리에 칠복이는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며 다리맥이 탁 풀리면서 두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어 폴싹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이때 둘째가 달려오더니 아버지께서 병이 다 나아 의원을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노인 앞에 다가선 칠복이는 그만 눈물을 잘잘 쏟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전서와 침구를 주면서 천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라고 간곡히 부탁하던 그 할아버지 천문도사였기 때문입니다. 소생이 지은 죄가 태산 같사오나 한 번만 속죄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자 천문도사는 빙그레 웃으며 그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죄악이니 일구이언할 필요 없다. 잘 가거라. 대답도 하기 전에 청년이 칠복이를 부축하여 일으켜주며 자, 어서 일어나시오. 선생님의 의술이 고명한 덕에 불효자식인 우리들은 효성을 보이게 되었으니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 등에 업히시오. 웬 황송한 말씀을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하하하, 천만리기를 어떻게 걸어가신다고 그럽니까? 사양 마시고 얼른 업히시오. 칠복이가 업히니 바람 소리가 귀천에서 앵앵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 집 마당에 와서 내렸습니다. 칠복이가 인사하려고 돌아다 보니 청년은 오간데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칠복이는 자만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버선발로 달려나가 환자들은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어머니, 아내 꽃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곳에 한선비가 딸 하나 낳고 아내가 죽어서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는 제가 낳은 자식을 여러 때리고 와 살면서 의붓딸을 몹시 구박했습니다. 후처는 성품이 아주 고약하고 인간사 도리를 모르는 나쁜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못된 안악을 선비가 모에 홀린 듯 제취를 한 것입니다. 그럼 착한 딸은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데리고 온 자식들은 밥도 잘 먹이고 편한 일만 시키면서 의붓딸은 밥도 잘 안 먹이고 굳은 일만 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밤낮 구박을 하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의붓딸을 내쫓았는데 나가서 밥도 못 빌어먹게 하느라고 아주 두 손을 잘라서 내쫓았습니다. 내쫓긴 딸은 거렁뱅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했는데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커다란 기와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나와 있고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차에 얼마나 그 감이 먹고 싶은지 감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감을 따려야 딸 수도 없고 그러니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딸은 감나무 밑에 쪼그려 앉은 채로 얼핏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와집 담장 안에서는 이 집 아들이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거든 말입니다.
글을 읽다가 졸려서 깜박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저희 집 감나무 밑에 선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잠이 깬 총각이 그거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밖에 나가보니 감나무 밑에 웬 비렁뱅이 계집아이가 쪼그려 앉아 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깜박 잠이 드니 꿈속에 또 선녀가 감나무 밑에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잠을 깨어 나가보면 비렁뱅이 계집아이만 있고 또 들어와서 글을 읽다 보면 깜박잠이 들고 꿈속에 선녀가 나타나고 이러는 겁니다. 필경이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총각이 이렇게 생각하고 비렁뱅이 딸을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놓으니 비록 손이 잘려나갔어도 꿈에 본 선녀 모습과 똑같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생각하고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알면 되쫓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 방 병풍 뒤에 숨겨뒀습니다. 아침이면 새순물을 방으로 떠가지고 와서 세수를 시키고 끼니 때가 되면 제 밥을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보니까 전에는 이 총각이 밥상에 음식도 많이 남기고 새순물도 말끔하더니 요새 와서는 밥상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새순물도 더 더러워졌습니다. 필시 무슨 곡절이 있다고 여기고 총각 어머니가 아들방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병풍 뒤에서 웬 계집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흉측한 아이를 어찌 내 방에 들였느냐? 꿈에 3번이나 선녀가 나타나서 나가보니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기이한 일이라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총각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비록 손이 잘렸지만은 인물이 곱고 행동거지가 얌전한지라 따로 방을 마련해서 거처하게 해줬습니다. 몸종을 하나 딸려서 밥도 먹이고 세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나이가 차서 참한 처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 처녀를 아들하고 혼인을 시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신랑이 서울로 과거 보러 가게 됐습니다. 떠나면서 신랑은 색시에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이 생기면 편지를 써서 서울로 기별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신랑이 과거 보러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색시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색시는 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리고 싶어 편지를 써서는 머슴을 시켜보냈습니다. 머슴이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색시를 쫓아낸 계몬의 집일 게 뭐겠습니까? 색시 집머슴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세마님이 손이 없다는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모는 필시 제가 손을 잘라 쫓아낸 의붓딸일 거라고 여기고 밤중에 몰래 머슴의 옷을 뒤져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보니까 쫓겨난 의붓딸이 부잣집 외동아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는 말이거든 말입니다. 계모가 그만 셈이 잔뜩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 넣어놨습니다. 가짜 편지에는 그 집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팔도 없는 흉측한 것을 낳아서 내쫓아야겠다 라고 써놨습니다. 머슴은 그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신랑한테 전했지 뭡니까. 신랑이 편지를 보고 답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렇더라도 내가 갈 때까지는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하고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가지고 내려가던 머슴이 또 계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단 말입니다. 계모는 하인이 잠든 틈에 편지를 꺼내보고는 또 가짜 편지로 바꿔놨습니다. 당장 애미와 아이를 내쫓으세요. 부정타게 어찌 그런 아이와 한 집에 있겠습니까? 하고 써서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머슴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필경 무슨 곡절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편지에 써놓은 대로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색시는 갓난아이를 데리고 엄동설안의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을 마시는데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시다 보니 아이가 그만 미끄러져 샘물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색시는 급한 나머지 손도 없는 팔을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샘물에서 두 손이 나와서 팔목에 척 붙지 뭡니까? 색시는 잘렸던 손을 다시 찾아서 성한 몸이 됐습니다. 색시는 그 뒤에도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과거 보러 간 신랑이 급제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색시와 아이가 쫓겨나고 없지 뭡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누군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선 색시를 찾는 일이 더 급하니 색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은 등짐장수 차림을 해가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색시를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찾아다니다가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제 색시하고 똑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손이 성한 사람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색시대로 제 남편하고 똑같은 사람이 주막에 들었는데 등짐장수 차림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아버지를 보고는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 안기는 것입니다. 아이는 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건만 천륜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륜은 무서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은 정승판서까지 지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아서 모두 높은 벼슬까지 올라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짜 편지를 써서 색시를 해코지 한 계모는 관에 고해서 벌을 받게 됐는데 옥중에서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눈이 멀고 입이 뭉그러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경이지만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서 평생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필기정이란 일을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도 멀고 입도 닫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어린 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한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원래 부인과 함께 살았는데 부인과의 사이는 아주 금슬이 좋았고 서로를 너무도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부인이 혼인을 한 후 4년 만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꽃분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죽은 어머니의 외모와 성품을 아주 닮았습니다. 호라비는 자신의 딸을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습니다. 비록 혼자의 몸으로 너무나 힘들었으나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딸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이 어느덧 아버지를 생각해 줄 나이가 되었습니다. 슬슬 혼기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꽃분이는 자신의 나이가 찰수록 걱정이 컸습니다. 만일 자신이 혼인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혼자서 사실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지 아버지께서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는데 이제 내가 혼인을 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아버지는 점차 늙어서 혼자 사시기도 힘들어지실 텐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어찌해야 할까. 그래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버지께 새 부인을 얻어드려야겠어. 생각 끝에 효심이 깊은 꽃분이는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드실 수 있도록 몰래 주변에 적당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틈나는 대로 돌아보던 꽃분이는 마침 이웃 마을에 홀로 딸과 함께 사시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몹시 외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꽃분이는 그녀에게 대뜸 찾아가서는 자신의 아버지와 재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효녀 꽃분이의 말에 이 여인은 무척 당황하였으나 외로운 처지였기에 한번 꽃분이 아버지를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는 많았지만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본 이 여인은 한눈에 외모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새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가 데려온 동생, 효녀딸 꽃분이는 이 새로운 식구들과 오순도순 잘 살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 들어온 이 여인 즉 새어머니는 자신이 데리고 들어온 딸만을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효성지극한 효녀 꽃분이에게는 점차 모질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힘든 일은 첫째라는 이유로 꽃분이에게 다 시켰고 자신이 데려온 딸에게는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려먹음과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꽃분이는 너무나 괴로웠지만 묵묵히 참아나갔습니다.
자신이 혼인을 한 뒤에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괜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해 새 가정을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버지가 그만 병을 얻어서 병석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꽃분이는 아버지 곁에서 정성으로 간호를 하였습니다. 새어머니는 꽃분이의 이런 모습에 시기 질투심이 생겨났습니다. 새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사랑을 온통 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꽃분이의 모든 행동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이 쌓이고 쌓이자 결국 이 새어머니는 꽃분이를 해쳐야겠다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의원들에게 알아보았는데 말이다. 아버지 병은 눈 속에서 자라난 죽순을 먹어야 낫는다는구나. 너의 효성이 지극히 뛰어나니 하늘이 너에게 죽순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어서 나가서 죽순을 한번 구해보거라. 정말인가요? 그럼 구하러 가야죠. 제가 반드시 죽순을 구해오겠습니다. 꽃분이는 새어머니의 말을 찰석같이 믿고 죽순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이 찢어질 듯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꽃분이는 눈 속을 헤집고 다니며 죽순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땅에서 죽순을 찾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죽순은커녕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효성이 부족한 것인가? 어찌 죽순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죽순을 찾아갈 거야. 꽃분이는 지극한 효성으로 반드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백방으로 죽순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라도 쓰러질 추위였습니다. 효성으로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꽃분이의 몸은 너무나 몸이 쇠약했습니다. 결국 죽순을 찾던 꽃분이는 지치고 너무 추워서 그만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참으로 가여운지고 어찌 이 추운 겨울에 죽순을 찾아다닌다는 말이냐? 웬 백발 노인이 나타나 그런 꽃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밝은 기운이 이 효녀딸의 몸을 감쌌고 곧 꽃분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누구세요? 꽃분이가 일어나서 백발 노인을 바라보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니라. 너의 효성에 감동을 해서 내 너를 구해주고 너에게 죽순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네, 그것이 정말인가요? 알려주세요. 부디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마 저기 보이는 뒷산 큰 바위 밑에 가면 죽순이 있을 것이니라. 어서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거라. 백발 노인은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산신령을 만나다니. 산신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다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아버지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꽃분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쩐지 몸에는 기운이 넘치는 듯하였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백발 노인이 말한 뒷산 큰 바위 밑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죽순이잖아. 큰 바위 밑 눈을 파보니 안에 정말 죽순이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으로 죽순을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이 새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을 돌보며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염동설 안에 죽순이 있을 리가 있나? 그렇게 계속 죽순을 찾아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얼어 죽겠지. 이제 당신은 온전히 내 것이에요. 제가 앞으로 잘 돌봐드릴게요. 그렇게 음흉하게 웃던 새어머니의 귀에 갑자기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꽃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죽순이에요. 죽순을 구해왔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새어머니는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죽순을 구했다고? 이염동설 안에 죽순이 있다고? 네, 죽순이 있었어요. 뒷산 큰 바위 밑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곳이라 찾을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어서 아버지를 치료해야 해요. 꽃분이는 죽순을 들고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새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안 되겠구나. 내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 했건만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새어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바느질을 하며 사용하던 가위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꽃분이를 해치고 죽순을 빼앗아 자신의 딸에게 주어서
공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효녀 꽃분이는 안타깝게도 새어머니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새어머니는 효녀딸의 시신을 죽순이 있었던 뒷산의 큰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았고 그 손에서 죽순을 빼앗아 자신의 친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순을 먹고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게요. 세상에 일어나셨군요. 몇 달을 이러고 계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새어머니는 진심으로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꽃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큰딸이 어디 있는 것이오? 꽃분이 말이오. 아버지의 부름에 새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금세 침착해져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살림이 어려워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병간호를 하면 너무 힘들어하길래 먼 곳에 친척집에 보내두었습니다. 그렇소이까 알겠소. 아주 잘했소이다. 아버지는 내심 꽃분이가 걱정되었으나 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 아버지의 꿈에는 자꾸만 꽃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를 듣다가 이 아버지는 잠에서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째 꿈에서 아버지는 울음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따라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우리 딸의 소리인데 도대체 어디인가? 어디에서 나는 소리야? 계속 소리를 따라 걷고 또 걷던 이 아버지는 뒷산의 큰 바위 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꽃분아, 우리 딸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아버지가 딸에게 달려가 보았고 딸이 고개를 든 순간 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꿈인가 이상하구나. 너무나 이상해 아버지는 꿈이 자꾸만 생각나서 아무래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서 꿈에서 봤던 뒷산의 큰 바위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 꽃분이의 주검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꽃분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야? 그리고 그곳에는 딸이 죽게 된 원인이었던 가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쓰는 바느질용 가위가 아닌가? 아니, 설마 친척 집에 보냈다더니. 그제서야 아버지는 자신의 새 부인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에 빠진 이 아버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새 부인을 추궁하였고 결국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 부인을 관아에 고발하였고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겼던 둘째 딸은 내쫓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 새 부인은 죄값을 치르고 사형을 당하였으며 둘째 딸 또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결국은 절에 들어가 비구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혼자 남은 이 아버지는 큰딸이 죽은 뒷산 큰 바위 밑으로 가서 대성통곡을 하였고 그 뒤로 매일 큰 바위 밑에 가서 딸의 혼을 달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뒷산의 큰 바위를 가위를 뜻하는 가세를 써서 가세바위라고 했습니다. 옛날 옛적 한 깊은 시골 마을에 칠복이와 석삼이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나이도 동갑인데다 또한 어찌나 서로 잘 맞는지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이며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함께 마을을 나서 나무를 하고 배고프면 함께 새참을 들고 해가 저물면 함께 집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함께여서 서로 의지되며 좋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둘 다 혼기가 가득 차도록 장가에 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비슷한 나이의 처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신부감을 구하려 해도 아무도 깊은 시골까지 따라와 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기가 한참이 넘도록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처지인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 가슴이 허전하긴 하지만 그럴수록 두 사람의 우정은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석삼아,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니 의지할 사람이라곤 너밖에 없구나. 우리가 비록 가정을 꾸리진 못하였으나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자. 내 곁에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친구야. 그래, 칠보가. 나 또한 너와 같은 마음이야. 우리 이 마음 서로 변치 말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자꾸나.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두 사람이 약초를 내다 팔기로 하였는데 칠보기가 심한 몸살에 걸리는 바람에 석삼이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칠보기가 미안해하며 집에서 석삼이를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석삼이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벌써 돌아오고도 남을 참인데 왜 안 오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해가 다 떨어지도록 감감무소식이니 칠보기는 슬슬 석삼이가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끝내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 칠보기는 그에게 필시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석삼이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문 밖에서 석삼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자네 안에 있는가? 나 석삼일세. 반가운 목소리에 칠보기는 버선발로 나가 석삼이를 맞이했습니다. 어찌 이제 오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자네를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 주니 고맙네. 하면서 석삼이를 바라본 칠보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온 석삼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웬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석삼아, 옆에 계신 어여쁜 여인은 누구신가? 처음 보는 처자인 것 같은데 내 눈이 이상한 게 아니지. 석삼이는 칠보기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미소를 짓더니 칠보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장에서 한참 약초를 파는데 이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쓰러지지 뭔가. 이에 깜짝 놀라 내 집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지. 그렇게 한참 뒤에 눈을 뜨기에 사연을 물으니 집이 망해 길을 떠도는 처지라 하더군. 아픈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며칠 더 쉬고 가라고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감사하다면서 나를 서방님으로 모신다고 하지 않겠나. 이리 어여쁜 여인이 시집을 온다니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흔쾌히 그리하겠다 하고는 너에게 제일 처음 인사시키고 싶어. 이렇게 함께 온 것이라네. 칠보기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여인을 자세히 보니 험한 생활을 했다곤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피부에 사슴과도 같은 눈망울을 한 것이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미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석삼이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며 한참이나 부인 꽃분이를 자랑하였습니다. 칠보기는 제일처럼 기뻐하며 석삼이를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마냥 축하해 줄 만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모를 씁쓸한 마음이 차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신은 혼자니 어찌 씁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얼마 후 석삼이는 꽃분이와 혼례를 치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뒤에 석삼이는 꼭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고사하고 장가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석삼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칠보기의 심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석삼이가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깊은 곳에서는 질투하는 마음이 내내 끓었습니다. 속이 끓는다 끓어. 내가 만일 그때 몸살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약을 팔러 갔을 텐데 그러면 저 여인과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있었겠지. 참 세상도 무심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칠보기와 석삼이는 겉보기엔 여전히 좋은 친구로 보였지만 그렇게 칠보기의 마음은 나날이 석삼이에게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칠보기는 석삼이의 부인인 꽃분이를 만날 때마다 아름다운 얼굴을 몰래 훔쳐보곤 하였습니다. 또한 꽃분이 곁에만 가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10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칠보기는 하루를 마치고 외로운 잠자리에 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은 밤에 누가 찾아왔나 싶어 칠보기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선 사람을 보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칠보기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석삼이 부인 꽃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웬일이시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오? 이 말에 꽃분이는 말없이 칠보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칠보기의 품에 와락 안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당신은 나의 친구 부인이란 말이오.
이러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일이 밤늦게까지 칠복 도련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한 번만 헤아려 주세요. 저도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던가요. 꽃분이의 마음은 이전과는 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도와준 석삼이의 자상함에 반해 혼인을 하였으나 막상 시집을 오고 보니 석삼이는 무뚝뚝한 성격의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서방님의 무심함에 그녀의 마음은 점점 식어갔고 그러니 점점 칠복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와 달리 항상 살갑게 자신을 대해주는 데다 가끔 심상치 않는 눈빛으로 자신을 훔쳐보는 것이 필히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석삼이와 다툰 오늘 밤 홧김에 칠복이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칠복이와 꽃분이는 서로의 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한 것처럼 정다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둘은 계속해서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꽃분이는 석삼이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칠복이를 안방에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가 몰래 석상이의 안방에 들어온 날 그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던 석삼이의 아들이 칠복이가 안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 것이었습니다.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칠복이가 어머니와 정을 통한다는 사실을 안 아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이에 화가 치밀어 올라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슬퍼할 것을 생각하니 쉽사리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하지 못하고 아들은 끙끙 앓기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석삼이가 내일 산골에 있는 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꽃분이는 신이 났습니다. 산골밭이라면 꼬박 하루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꽃분이는 곧장 칠복이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 한 걸음에 찾아왔어요. 서방님이 밭일을 하러 간다고 하니 만나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산 위에서 만나는 게 어떠하오? 내가 가는 길을 풀로 묶어서 표시해 둘 테니 그걸 보면서 따라 올라오도록 하시오. 만약 누군가 우리를 보면 나는 나무를 하러 온 것이고 당신은 나무를 캐러 온 길이라 답하면 될 것이오. 그렇게 은밀한 약속을 잡은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석삼이가 떠나자 꽃분이는 곱게 화장을 하고는 칠복이와 먹을 점심을 챙기고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잠시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녀올 테니 집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았으니 꼭 챙겨 먹거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꽃분이는 신이 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칠복이가 풀로 묶어서 표시해 놓은 길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다 보니 멀리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에 꽃분이는 당연히 칠복이라 생각하고 달려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남자는 칠복이가 아닌 진짜 서방님 석삼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오? 위험할 텐데 이리 올 줄 알았으면 같이 오지 않았소. 꽃분이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어쩐 일은요? 서방님이 너무 보고 싶어 따라왔어요. 미리 말하면 서방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석삼이는 그런 꽃분이의 대답에 내막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허허, 오늘 참 좋은 날이구려. 아들놈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다 내가 보고 싶다고 이리 찾아오다니. 아들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란 꽃분이가 그제야 주변을 살피니 아들이 멀리서 흙놀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밤 아들은 잠에서 깨어 변소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칠복이와 어머니가 나누는 말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이 바로 이웃에 있으니 어찌 못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또다시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어찌할까를 고민하는데 문득 좋은 수가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집을 나서자 아들은 지름길로 어머니를 앞지르고는
칠복이가 묶어놓은 풀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계신 쪽으로 풀을 엮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꽃분이는 칠복이가 아닌 석삼이에게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정을 알 리 없는 꽃분이는 얼떨떨해하며 어색하게 세 식구는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듣자 하니 칠복이 삼촌도 나무를 캐고 왔다고 하던데 가서 데리고 올까요? 아마 끼니도 거르고 계실 텐데 같이 먹으면 어떨까요? 이에 꽃분이는 기뻐하며 아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기특하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서방님, 마침 챙겨온 새참도 넉넉하니 같이 들어도 좋겠네요. 이에 석삼이도 좋은 생각이라 하며 아들에게 칠복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칠복이는 하염없이 꽃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꽃분이가 오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던 찰나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그는 꽃분이가 왔다 생각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온 것이오? 어서 빨리 오시오. 그런데 멀리 나타난 것은 꽃분이가 아닌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어리둥절해 하는데 그가 묻기도 전에 꽃분이의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얼른 도망가세요. 아버지가 삼촌을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게 되었어요. 제발 저린 칠복이는 깜짝 놀라 더는 물어볼 것도 없이 헐레벌떡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뿔싸, 들통이 난 모양이로구나. 한편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칠복이 삼촌이 도끼 자루가 부러졌다네요. 아버지께 도끼 좀 갖다 달라 전하셨어요. 지금 바로 와달라고 하시네요. 급하신가 봐요. 이에 석삼이는 칠복이를 돕고자 도끼를 챙겨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석삼이가 도끼를 든 채 떠나자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꽃분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어딜 가시는 게냐? 무슨 일이 있는 게냐? 그러자 아들이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칠복이 삼촌을 죽인다면서 도끼를 들고 쫓아가셨어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이에 꽃분이는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이내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한편 칠복이는 한참을 도망가고 나서야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칠복이는 석삼이의 아들 녀석이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놈이 날 속였구나. 그런데 왜 날 속인 거지? 뭔가 이상하긴 하구나. 그런데 잠시 후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도끼를 든 석삼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기절초풍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했네. 석삼아, 제발 나를 용서해 주게. 하지만 칠복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석삼이는 영문도 모르고 계속해서 도끼를 내밀며 칠복이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어서 이리 와서 도끼를 받아. 왜 계속 도망을 치는 것이야? 오히려 차분히 말하는 석삼이의 말에 칠복이는 오히려 더욱 두려움에 떨며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칠복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자 석삼이는 끝내 그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는 칠복이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며 다시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석삼이에게 뛰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저보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하셨어요. 빨리 서둘러야 해요.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에 석삼이는 깜짝 놀라 도끼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하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꽃분이는 가마솥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어찌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곧 서방님이 집으로 돌아올 텐데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순간 갑자기 누군가 집 대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집 주위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듯 했습니다. 이에 꽃분이는 불길함을 느끼며 살며시 밖을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도끼를 손에 든 서방님이 숨을 헐떡이며
집안을 살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어디 있소?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어디 있는 것이오? 꽃분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에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어 제 발로 밖에 나가 석삼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살려만 주세요. 제발 다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방님. 하지만 영문을 알 리 없는 석삼이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집안에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불이 났다 장난을 치신 건가 봐요. 저렇게 잘못했다 비시니 그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도 참 이럴 때 보면 애기 같으세요. 이에 칠복이는 허탈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꽃분이를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소 부인. 일어나시오. 하지만 2번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이에 꽃분이는 통곡하며 다시는 서방님을 속이지 않으리라 다짐 또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꽃분이는 얼마나 석삼이가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겁에 질린 칠복이는 다시는 꽃분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키운 한 명의 아들 덕분에 석삼이네 집은 그 전처럼 다시 행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하고 현명하게 방법을 찾는다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머슴이 살았습니다. 집이 너무 어려서부터 양반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하던 머슴살이를 그만하고 그동안 일한 세경을 받아서 10년 전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10년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 세경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전대에다 넣어서 허리에 차고 가는 판인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길가 주막에 들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 밥을 먹고 뒷간에 가려고 보니 허리에 찬 전대가 무척 거치적거리겁니다. 그걸 차고 볼 일을 보다가 흘러내리는 날에는 뒷감당도 못할 것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망설이는데 마침 뒷간 들머리에 큼지막한 돌절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옳지, 저기에다 넣어두면 되겠다. 보는 사람도 없으니 거기 잠깐 넣어두고 뒷간 갔다 온 데서 무슨 탈이 날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돌절구 안에 전대를 넣어두고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나와보니 그새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지 뭡니까? 아이고, 이 일을 어쩌겠습니까? 10년을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뒷간에 있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라곤 주막 주인인 과부주모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주모가 돌절구 근처를 얼쩡거리는 걸 봤거든 말입니다. 귀신이 한 짓이 아닌 다음에야 누군가 손을 댔단 얘긴데 그게 주모 말고는 도무지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막 주모한테 물었습니다. 아까 혹시 돌절구 안에 돈 넣어둔 것 못 봤소? 그러니까 주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아, 못 봤어. 거기에 뭐가 있었단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뒷간에 있을 동안 절구 근처를 지나간 사람은 주모밖에 없는데 정말로 못 봤단 말이오. 그러니까 주인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거참 생사람 잡는군. 못 봤다는데 왜 넋지요?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옥신각신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이 그 길로 관가에 갔습니다. 그간하의 원님은 판결을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판결이 명계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주모는 조금 찜찜하지만 모증거가 없으니깐 뭐 어떻게 되겠느냐 싶어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못 봤다고 우겨야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머슴이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일이 이만저만하여 머슴에서 번 돈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부디 찾아주십시오. 원님이 말을 듣더니 포조를 시켜서 주막 주인을 데려오라 이르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오니까 하나하나 케어묻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신네 주막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데 정말 모르는가? 예, 모릅니다. 정말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생사람을 잡는 것이에요. 그때 주막 안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잘 생각해 보아라. 없었지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하는 말이 돈 잃은 사람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도둑은 돌절구가 틀림없군. 이러거든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돈을 돌절구에 넣어두고 볼일 보는 사이에 돈이 없어졌다는데 그때 주막 안에는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돌절구가 도둑이라니요. 그런데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니 돌절구밖에는 할 리가 없지 않나. 귀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돌절구 소행이 틀림없지. 안 그런가? 예. 듣고 보니 과연 그렇습니다요. 주인이야 속으로 우습긴 하지만은 잘 되었다 싶거든 말입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죄가 안 돌아오게 됐으니 잘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워서 쿡쿡 웃느라고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절구가 도둑이라니 우습지 안 우습겠습니까? 명판결에 고울원님이라고 소문이 났지만 지금 보니깐 헛소문이었구나 하고 주모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판결을 내리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괜히 속을 태웠구나 저런 바보한테. 그러거나 말거나 원님은 다시 말을 잇기를. 그래서 말인데 그 돌절구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앞으로도 걸핏하면 도둑질을 할 것인즉. 그래서야 길손들 손에도 손해려니와. 당신네 주막이며 우리 고을 소문도 나빠질 게 아닌가. 그걸 당장 없애야겠으니 주인은 내일 안으로 돌절구를 쳐다가 70리 박바다에 빠뜨리고 오라. 그리고 그 고을 원님에게 고하고 틀림없이 빠뜨렸다는 증서를 받아오라. 이런단 말입니다. 주막 주모가 들어보니 하늘이 노래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절구를 70리 밖 바다에까지 어찌 나르겠습니까? 굳이 나르려면 못할 거야 없지만 그러려면 일꾼 품삯만 해도 엄청나게 될 것인데 그 짓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줄 잡아도 훔친 돈 10배는 더 들겠단 말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원님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을 했습니다. 사또 그러지 말고 그냥 제가 돈을 그냥 물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애매한 사람이 덤터기를 써서 해야 될 말인가. 저희 집 돌절구 지신이 저한테도 허물이 없다 할 수 없지요. 그래 그러면 이런 돈을 다 물어주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돌절구 단속을 잘 하겠는가. 그래도 절구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돈의 2배를 저 사내에게 주어야 할 게야.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2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은 잃은 돈을 고스란히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명판결의 원님이라 소문이 났는지 그때 주모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손님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현명한 원님들이 많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